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제 인생 최악의 불행입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거대하고 화려한 거실의 값비싼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한유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도 투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앞에 선 중년 남자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갔다. 수십 년간 부와 명예로 쌓아 올린 그의 세계가 가장 연약해 보이던 존재의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그녀가 겪어온 모든 시간과 감정을 담아내기에 충분했으므로 그 폭풍 같은 순간이 있기 전 유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물결처럼 시작되었다. 서울의 번잡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 동쪽 창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하얀 리넨 커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침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펼쳐졌다. 유진은 익숙하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남편의 일정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부드러웠다.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그녀를 위한 작은 배려가 놓여 있었다.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간단한 메모. 오늘 아침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먼저 나가요. 아침 거르지 말고 작업실 갈 때 조심해요. 저녁에 봐요, 내 사랑. 권지혁. 그녀의 남편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SJ그룹의 최연소 회장. 그의 글씨체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유진은 메모지를 들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녀에게 그는 언제나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하면서도 깊은 향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 집은 지혁의 세계였다. 최고급 가구 최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도시의 정점을 소유한 듯한 이 아찔한 풍경까지. 하지만 유진에게 이곳은 그저 지혁과 함께 있는 곳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세계는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흙과 물과 불이 있는 곳에 존재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섰을 때 지혁이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넓은 어깨를 적셨다. 유진을 발견한 그의 눈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일어났어요. 더 자도 되는데 잠이 깼어요. 당신은 벌써 준비 다 했네요. 지혁이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상쾌한 비누향이 유진의 코끝을 간지렸다. 오늘도 작업실 갈 거죠? 네. 새로 구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내가 태워다 줄게요. 나가는 길이니까. 지혁의 제안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익숙한 아침 대화였다.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게요. 당신 회사 근처이기도 하고 괜히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요. 유진 씨, 우린 부부예요.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하다고. 나한테는 중요해요.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혁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고집을 그리고 그 고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SJ그룹 권지혁 회장의 아내라는 수식어 뒤에 숨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도예가 한유진으로서 세상에 서고 싶어 했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자 그녀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세계였다. 알았어요. 대신 위험하게 다니지 말고 늦으면 꼭 전화해요. 데리러 갈 테니. 알겠어요. 어서 준비마저 해요. 늦겠어요. 유진은 그의 등을 가볍게 떠밀며 웃었다. 지혁은 못 말린다는 듯 웃으며 넥타이를 골랐다. 그녀는 그가 고른 짙은 남색 넥타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그의 목에 둘러주었다. 익숙하고도 능숙한 손길이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작은 의식은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과도 같았다. 오늘도 우리 아내는 예쁘네. 넥타이를 매주는 유진의 귓가에 그가 속삭였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지혁이 현관을 나선 후 유진은 잠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 또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평범한 도예가 한유진. 그녀는 이 평범함이 좋았다. 아무도 그녀의 배경을 궁금해하지 않고 오직 그녀가 빚어낸 도자기의 형태와 빛깔만으로 그녀를 평가하는 삶. 그것이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질끈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수했지만 흙을 만지는 사람 특유의 맑은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값비싼 명품 가방 대신 작업 도구가 든 낡은 에코백을 어깨에 둘러맸다. 누가 보아도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파트를 나서는 그녀에게 도우미 아주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다녀오십시오, 사모님. 네, 다녀올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유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어색했다.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한유진 씨 혹은 유진 작가님 같은 소박한 이름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분주한 도시의 소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익숙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의 버스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볐다. 그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명품 매장 높게 솟은 빌딩들, 값비싼 외제차들. 그것은 지역의 세계였고 이제는 법적으로 그녀의 세계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이질적인 풍경으로 남아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속한 곳은 이 도시의 화려함과는 조금 떨어진 성수동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도예 공방, 해인, 하이인이었다. 바다의 도장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공방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조용히 존재했다. 버스에서 내린 유진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낡은 벽돌 건물과 개성 있는 카페들이 어우러진 골목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공방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흙과 유약이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그녀를 반겼다. 이 냄새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향기였다. 유진 씨 일찍 왔네요. 안쪽에서 작업하던 선배 작가 민준이 그녀를 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제 구운 것들 좀 보려고요. 그래요. 가마 열어봤는데 색이 아주 예쁘게 나왔던데요. 유진은 타르실로가 편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곧장 가마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뜨거운 열기가 식은 가마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 고운 빛깔을 머금은 그녀의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색 FA 세청자 특유의 깊고 은은한 푸른빛이 조명 아래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찻잔 하나를 꺼내 들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손에 착 감기는 안정적인 형태. 이 작은 찻잔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흙을 고르고 물레를 돌려 형태를 빚고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르고 다시 재벌구이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녀의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이곳에서는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녀가 어떤 흙을 사용하고 어떤 유약을 만들어내며 어떤 형태를 빚어내는가에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야말로 그녀의 유일한 신분증 명서였다. 역시 유진 씨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 섬세한 곡선 좀 봐.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깊은 색을 내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지금도 충분히 멋져요. 겸손하기는. 유진은 그저 옅게 웃었다. 그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흙을 만지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지혁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의 작품이 아닌 그녀의 배경을 향할 것이다. 동정과 질투 혹은 알 수 없는 기대감들이 그녀의 예술을 오염시킬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거짓말을 했다.
사랑하는 남편의 다정한 배려를 거절하고 굳이 붐비는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왔다.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어쩌면 이 위태로운 거짓말의 벽일지도 몰랐다. 그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공방 해인의 하루는 흙먼지와 고요함, 그리고 창작의 열기가 뒤섞여 시작되었다. 낡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을 금빛 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 흙을 치대는 둔탁한 소리. 작가들이 간간히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한유진은 이곳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차가운 흙덩이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흙의 감촉은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세상의 모든 번잡함으로부터 그녀를 분리시켜 주었다. 그녀의 재능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았다.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빚어내는 작품들은 선배 작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전통적인 청자 기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그녀의 능력은 독보적이었다. 그녀의 작품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 씨는 흙을 다루는 손길이 남달라 꼭 흙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선배인 민주는 진심으로 그녀를 칭찬하고 아껴주었다. 그는 유진의 재능을 시기하기보다는 좋은 동료 작가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준 같지는 않았다. 임나영. 그녀는 유진보다 2년 먼저 이 공방에 들어온 선배였다. 그녀는 성실했고 기술적으로도 꽤 숙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에는 언제나 2%가 부족했다. 영혼이 없는 기술자의 작품 같다는 평을 종종 듣곤 했다. 그녀 스스로도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에 유진의 등장은 그녀에게 달갑지 않은 자극이었다. 처음에 나영은 유진에게 선배로서의 친절함을 보였다. 유진 씨 처음이라 모르는 거 많을 텐데 언제든 물어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유진의 작업대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날카로웠다. 유진은 그저 선배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영의 행동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유진에게 잡무를 떠넘기기 시작했다. 유진 씨 미안한데 흙 좀 치대줄래요? 내가 지금 급한 작업이 있어서. 유진 씨 유약실 정리 좀 부탁해요. 신입이 그런 건 좀 해줘야지. 그녀의 요구는 언제나 선배로서 후배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유진은 군말 없이 그녀의 말을 따랐다. 조직 생활에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꾸준 일도 작업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유진은 자신이 해야 할 본질적인 작업에 집중할 시간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나영이 유진의 스케치북을 너무 자주 들여다본다는 점이었다. 와, 유진 씨, 아이디어 좋다. 이런 형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유진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하려는 듯한 집요함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스케치북을 덮으며 희미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호텔 체인인 SJ그룹이 새로 오픈하는 제주 호텔의 VVIP 스위트룸에 들어갈 독창적인 한식기 세트를 제작해달라는 의뢰였다. 이는 해인 공방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 당연히 공방 전체가 들뜨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공방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공방 대표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프로젝트 팀은 나영을 팀장으로 하여 꾸려졌다. 그녀의 경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유진도 그녀의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유진은 그것이 남편인 지혁이 자신을 위해 마련한 기회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얻어낸 기회라고 믿으며 기뻐했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난관에 부딪혔다. SJ 호텔 측에서 요구한 것은 제주의 밤바다처럼 깊고 투명한 흑색이었다.
팀은 수많은 흑유를 시험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떤 것은 너무 탁했고 어떤 것은 광택이 부족했으며 어떤 것은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공방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대체 이 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나영은 신경질적으로 실패한 도자기 파편을 바닥에 던졌다.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유진은 홀로 공방에 남았다. 그녀는 낡은 도에 관련 서적들을 뒤지며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다 조선시대의 한 도공이 남긴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철 성분이 많은 특정 흙에 미량의 코발트를 섞고 소성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급격하게 온도를 떨어뜨려 산소를 차단하는 급냉 환원 소성법. 매우 까다롭고 실패 확률이 높은 기법이었다. 유진은 밤을 새워가며 작은 찻잔 하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그 기법을 시도했다. 흙의 배합부터 유약의 농도 감화의 온도 변화까지 그녀는 모든 과정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방에 도착했다. 그녀가 공방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팀장인 임나영에게. 나영의 손에는 깊고 영롱한 검은 빛을 띤 찻잔이 들려 있었다. 마치 제주의 밤바다를 그대로 담아놓은 듯한 완벽한 색이었다. 유진이 어젯밤 가마에 넣었던 바로 그 찻잔이었다. 임 팀장 정말 대단해. 역시 우리 공방의 에이스야. 공방 대표가 나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어젯밤에 혼자 남아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우연히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영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녀가 어젯밤의 실험 과정과 결과를 적어두었던 작은 메모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나영에게로 향했다. 나영은 환하게 웃는 사람들 틈에서 잠시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이내 그것을 감추려는 단단한 오만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나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유진 씨, 이제 왔어요. 이것 좀 봐요. 나영 선배가 결국 해냈어요. 민준이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유진에게 찻잔을 보여주었다. 유진은 말없이 찻잔을 받아들었다. 찻잔의 매끄러운 감촉 아래 어젯밤 그녀가 쏟아부었던 노력과 희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주장은 자신의 공을 가로채려는 후배의 시기 어린 질투로 치부될 뿐일 것이다. 공방의 평화는 깨지고 그녀는 졸지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뜨거운 용암처럼 속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대단하네요. 축하드려요, 선배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믿었던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던 순수한 세계에 첫 번째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영은 프로젝트의 영웅이 되었고 유진은 다시 이름 없는 조수가 되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물레 앞에 앉았다. 윙 하고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가 공허하게 공방을 울렸다. 그녀는 새로운 흙덩이를 물레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자꾸만 아침의 그 광경이 자신을 외면하던 나영의 눈빛이 떠올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빚어내던 완벽한 원형이 그 작은 떨림 때문에 아주 조금씩 보이지 않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임나영이 프로젝트에 공을 가로챈 그날 이후 공방의 시간은 이전과 다르게 흘러갔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남았다. 그녀는 전보다 말이 줄었고 더욱더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했다. 물레 위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흙덩이는 마치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도망치려는 그녀의 마음 같았다. 그녀는 흙을 매만지며 상처를 잊으려 애썼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땀 흘린 만큼 정직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그 정직함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SJ 호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임나영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방 내에서 입지를 더욱 굳혔고 은근히 유진을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유진은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과 마주하는 그 순간의 진실함이었으므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권지혁의 품이었다. 퇴근 후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그녀는 비로소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지혁은 아내의 얼굴에 드리워진 옅은 그늘을 눈치챘지만 묵묵히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당신 뒤에는 항상 내가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유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퇴근하고 유진만이 남아 막 구워낸 닭이 세트를 시키고 있을 때였다. 적막한 공방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통 때 같았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유진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김앤박의 박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개인적인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김앤박.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이름이었다. 유진은 순간 혼란스러워졌다. 자신 같은 평범한 도예가에게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올 리가 없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무슨 일이시죠, 제가? 변호사님께 연락받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엔 다소 민감한 사안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사무실에서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중해서 장난이나 사기라고 치부해버리기 어려웠다. 마음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김앤박 사무실을 찾았다.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원목으로 꾸며진 로비는 그녀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진 곳이었다. 잠시 후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박진수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렵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유진 씨.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박 변호사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유진 씨를 뵙자고 한 것은 최태환 회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서입니다. 최태환. 유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국의 고미술품 수집과 유통으로 명망 높은 최씨 가문의 수장이자 여러 문화재단을 후원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최태환 회장님께서 저를 연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 변호사는 25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종합병원에서 최태환 회장 부부의 갓 태어난 딸이 다른 아이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최근에서야 우연한 계기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난 수개월간 극비리에 잃어버린 친딸의 행방을 추적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사의 끝이 바로 보육원에서 자라 현재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유진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유진 씨가 최 회장님의 잃어버린 따님 최은서 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텅 비는 듯했다.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부모라는 단어는 늘 동화책 속에나 존재하는 희미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대한 가문이 자신의 뿌리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실소했다. 변호사님, 지금 저한테 아주 잔인한 농담을 하고 계시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제 부모님은 저를 보육원 문 앞에 두고 가신 분들입니다. 저에겐 다른 가족 같은 건 없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유진 씨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태어났던 병원의 낡은 기록, 사본 그녀가 머물렀던 보육원의 초기 입소 기록,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인격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진 씨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고아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다. 그것은 슬프지만 익숙하고 안전한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현실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평생을 짊어져온 체념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그 숫자는 유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선고와도 같았다. 도예가 한유진은 이제 최 씨 가문의 잃어버린 딸 최은서가 되었다. 그 사실은 기쁨보다는 거대한 혼돈과 상실감을 가져왔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한유진이라는 존재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최 씨 가문의 본가인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검은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지나 길게 뻗은 정원길을 따라 들어가는 동안 유진은 마치 다른 나라, 다른 시대로 들어가는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에 휩싸였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 같았다. 그녀는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생물학적 부모인 최태환 회장과 그의 아내 민세령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재회는 어색하고 서먹했다. 아버지 최태환은 근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오랜 시간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더 사로잡힌 듯 보였다. 어머니 민세령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 내 딸, 은서야, 이렇게 찾게 되다니. 하지만 낯선 여인의 품에 안긴 유진은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어색하게 굳어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웅장한 나선형 계단 위에서 또 다른 여인이 천천히 내려왔다. 아버님, 어머님, 이분이 제 언니인가요? 최서연. 지난 20년간 최 씨 가문의 딸 최은서로 살아온 여자였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온 완벽하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진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그 뒤에 깊숙이 감춰진 정체 모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서연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언니. 서연이 내민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흙먼지가 희미하게 묻어있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했다. 유진은 낯선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섬처럼 서 있었다. 고목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저택의 공기가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흙냄새가 그리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서 있던 땅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 씨 가문으로 들어가는 결정은 유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졌다.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으니 마땅히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족들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유진은 오랫동안 살아온 옥탑방의 작은 짐들을 정리했다. 햇살이 잘 들던 그 작은 공간 지역과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추억이 깃든 그곳이 벌써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을 들어주며 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야죠. 내 가족인걸요. 유진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언제든 돌아올 당신의 집은 여기니까. 최 씨 가문의 저택에 배정된 유진의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도 훨씬 컸다. 유럽에서 직접 공수해온 앤티크 가구와 유명 디자이너의 옷들로 가득 찬 드레스룸, 작은 테라스까지 딸린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유진에게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방이라기보다는 최 씨 가문의 되찾은 딸이라는 역할을 위한 무대 세트장 같았다. 그녀는 이 화려한 금빛 세장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었다. 부모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회의 감격은 며칠 만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미묘한 실망과 어색함이 들어찼다. 어머니 민세령은 유진을 자신의 이상적인 딸의 모습으로 바꾸려 애썼다. 그녀는 유진의 소박한 옷차림을 지적했고 흙을 만져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다. 아가씨 손이 이게 뭐니? 흉하게. 도예 같은 건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최 씨 가문의 딸이 먼지 날리는 일을 할 필요는 없어. 이제부터는 교양 있게 살아야지. 어머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유진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에게 유진은 되찾은 딸이기 이전에 가문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도록 다듬어야 할 원석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 최태환은 어머니보다 더 무심했다. 그는 유진을 딸로서 대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귀한 예술품을 되찾은 수집가처럼 행동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살피기보다는 그녀에게 필요한 스펙을 채워주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는 유진을 위해 예절 외국어 미술사 등 각종 분야의 최고 과외 교사들을 붙였다. 이 모든 것은 유진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계와 사교계에 그녀를 내놓을 만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최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친절하고 상냥한 동생의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유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살뜰히 챙기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교묘한 친절 뒤에는 유진을 더욱더 깊은 고립감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유진이 사교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 서연은 그녀의 의상을 직접 골라주었다. 언니, 이 드레스 어때? 언니의 맑은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녀가 고른 것은 아름다운 비색 실크 드레스였지만 치맛자락이 복잡하게 끌리고 굽이 살인적으로 높은 구두와 함께 매치되어 있었다. 이런 옷에 익숙하지 않은 유진은 파티 내내 불안하게 움직여야 했다. 파티장에서 서연은 유진을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대화 도중 그녀는 의도적으로 유진이 알아들을 수 없는 프랑스어나 미술계의 전문 용어를 섞었었다. 얼마 전 루브르에서 열렸던 포스트 모더니즘 전시회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는 정말 탁월하셨어요. 특히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유진이 어색하게 침묵하면 서연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감쌌다. 아, 미안해요, 언니. 이런 이야기는 너무 어렵죠. 우리 언니는 이런 것보다는 자연과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녀의 말은 유진을 순수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그녀를 교양 없는 이방인으로 낙인 찍는 행위였다. 심지어 서연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로 유진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기도 했다. 어머, 어떡해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부주의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얼룩진 드레스를 입고 당황해하는 유진에게 쏠렸다. 서연의 과장된 사과 속에서 유진은 자신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서연의 그 교묘한 연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한숨을 쉬며 유진을 나무랐다. 너는 서연이 좀 보고 배워야겠다. 어쩜 그렇게 침착하고 우아하니? 네가 좀 더 노력해야 우리도 떳떳하게 너를 소개할 수 있지 않겠니? 끊임없는 비교는 유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이 이 집안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저택의 정원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작은 유리 온실을 발견했다.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곳은 왠지 모르게 아늑했다. 그곳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도피처가 되었다. 그날도 유진은 온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에 새로운 도자기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다. 흙을 만질 수 없는 그녀에게 그것은 유일한 창작 활동이었다. 그때 서연이 그녀를 찾아왔다. 언니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서연은 유진의 옆에 앉아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이거 언니가 그린 거야. 재밌네. 아주 자연적인 느낌이야. 자연적이라는 단어에 담긴 미묘한 경멸감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디자인한 세련되고 현대적인 가구와 조명 제품들이 담겨 있었다.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작품들이었다. 지금 세상이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언니. 전통도 아름답지만 그건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이지. 현실은 끊임없이 새롭고 기능적인 것을 원하거든. 그 순간 유진은 자신과 서연 사이의 깊은 간극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되찾은 자와 길러진 자의 차이가 아니었다. 전통과 현대 본질과 외형 진심과 계산 사이의 대립이었다. 서연의 말에 유진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술은 그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자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거대하고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흙먼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가씨 손이 그게 뭐니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정말 자신의 손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두 손을 불끈 쥐었다. 이 손이야말로 진짜 자신이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후계자가 아닌 흙으로 세상을 빚어내는 예술가의 손. 이 화려한 세 장은 아름다웠지만 결국 그녀의 날개를 꺾고 있었다. 그녀는 미치도록 그리워졌다. 소박하지만 정직한 땀 냄새가 가득했던 해인 공방의 작은 자기 작업대가, 그곳에서의 삶이. 시간이 흘러 유진과 서연의 생일이 다가왔다. 최 씨 가문에게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잃어버렸던 진짜 딸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자 그 사실을 사교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저택은 며칠 전부터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어머니 민세령과 서연은 게스트 리스트 케이터링 메뉴 파티의 컨셉 등을 의논하며 즐거워 보였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유진의 의견이 들어갈 틈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이방인이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두 사람의 지난 25년은 너무나도 달랐다. 서연이 화려한 파티와 값비싼 선물 속에서 주인공으로 빛나는 동안 유진은 보육원의 친구들이 끓여준 미역국 한 그릇에 조용히 감사하며 나이를 먹어왔다. 그 간극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유진은 이 어색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사교계의 언어나 값비싼 명품이 아닌 오직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은 도자기를 선물하기로. 예술품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니 자신의 진심이 담긴 작품의 가치를 알아봐 주실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학과 구름 문양을 섬세하게 새겨넣은 전통 청자 닭이 세트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와 부모님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었다. 문제는 작업할 공간과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공방에 나가는 것을 여전히 탐탁지 않아 했다.
유진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미술사 개인 교습을 받는다고 말하고는 밤늦은 시간에 몰래 해인 공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저택을 빠져나와 익숙한 흙냄새가 가득한 공방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캄캄한 공방의 작은 조명 하나만을 켠 채 밤을 새워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다. 최고의 흙을 고르고 물레를 돌려 찻잔과 찻주전자에 완벽한 곡선을 빚어냈다. 숨을 참아가며 날카로운 조각도로 한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를 나는 모습을 새겨 넣었다. 유약의 농도를 수십 번 조절하고 가마의 불온도를 맞추는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녀의 영혼을 바치는 기도와도 같았다. 부디 이 마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그런 그녀의 밤을 권지혁은 말없이 지켜주었다. 그는 아내가 공방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작업을 마칠 시간에 맞춰 공방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열정을 그리고 그 열정이 담긴 세계를 묵묵히 응원하고 있었다. 마침내 파티 당일이 되었다. 최 씨 저택은 수백 송이의 꽃과 화려한 조명으로 동화 속 궁전처럼 변해 있었다. 어머니가 골라준 우아하지만 불편한 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사람들 사이를 어색하게 맴돌았다. 반면 서연은 물 만난 고기처럼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유창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누가 보아도 이 집의 완벽한 딸이자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한 오동나무 상자를 부모님께 내밀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두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최태환 회장은 말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영롱한 비색빛을 띤 청자닭이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파티장의 밝은 조명 아래 섬세한 문양과 고와한 빛깔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은 수집가의 날카로운 눈으로 닭이 세트를 잠시 살피더니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하지만 민세령이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서연이 화려한 동작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녀의 신우의 집사들이 거대한 천에 덮인 무언가를 거실 중앙으로 옮겨왔다. 서연이 천을 걷어내자 강렬한 색채의 거대한 추상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의 작품으로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귀한 그림이었다. 와, 사람들의 감탄이 이번에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 경매에서 이 작품을 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순식간에 파티의 모든 관심은 그 그림에 쏠렸다. 유진의 닭이 세트는 순식간에 잊혔다. 사람들은 그림 주위로 몰려들어 찬사를 쏟아냈다. 그 소란 속에서 유진은 어머니 민세령이 잊힌 닭이 세트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민세령은 찻잔 하나를 잠시 들어 올려보고는 희미한 한숨과 함께 내려놓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는 남편에게 유진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지기 말했다. 이건 집안 어디에 둬야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가 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울릴 곳이 없다. 그것은 단순히 선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 자신, 그녀의 재능, 그녀의 세계, 그리고 부모님과 연결되고 싶었던 그녀의 진심 전체에 대한 거절이었다. 서연이 선물한 그림의 금전적 가치가 유진이 밤을 새워 빚어낸 마음의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순간이었다. 서연을 향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유진의 귓께는 이명처럼 아득하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조용히 인파 속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저택의 어두운 정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닿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생일 축하한다는 인사가 잔인한 조롱처럼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유진은 정원에 홀로 서서 환하게 불이 켜진 저택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집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였다. 그녀의 사랑과 희망을 가득 담아 빚어낸 아름다운 닭이 세트는 지금쯤 저 안의 어느 구석진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터였다.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진심의 증거처럼 고통은 날카롭고도 선명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최 씨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유진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입을 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의 작은 온실이나 자신의 방에서 보냈다. 그녀가 정성을 다해 빚었던 청자 닭이 세트는 거실의 화려한 장식장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물건처럼 놓여 있었다. 그것은 유진에게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픈 흉터와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여전히 해인 공방이었다.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에만 그녀는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금 화려한 허상 속에 갇힌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저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최태환 회장이 운영하는 최아트 캐피탈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야심차게 투자했던 해외의 한 미술품 펀드가 거품처럼 꺼져버리면서 회사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저택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회장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의 고함 소리와 담배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곤 했다. 어머니 민세령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며칠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최 회장은 유진과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짙은 시가향과 절망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최 회장은 긴 서론 없이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사업가 특유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한산업의 송 회장과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송 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두 가문 사이에 혼담을 맺자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했다. 그의 아들 송진우와 최 씨 가문의 딸 중 한 명을 결혼시키자는 것이었다. 송진우.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사교계 소식에 밝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송진우는 서울 상류층 사회에서 오만하고 무분별한 사생활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와 엮여서 구설수에 오른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 어떤 명망 있는 가문도 그를 사위로 맡고 싶어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시선은 서연을 스쳐지나 곧장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희생양이 누구인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완벽하게 길러진 서연은 가문의 차세대 얼굴이자 소중한 보석이었다. 하지만 근본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 갑자기 나타난 유진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패에 불과했다.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네가 이 집안의 진정한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다. 우리를 위해 이 결혼을 해야만 한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가족의 사랑을 원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졌던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마지막 희미한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최 회장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치려는 절박한 사업가일 뿐이었다. 자신이 희생양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한 서연은 재빨리 아버지의 편에 섰다. 그녀는 나중에 유진의 방으로 찾아와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언니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이건 언니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보답할 방법이라고 생각해봐.
두 분이 언니를 찾아주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잖아. 언니가 받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녀의 말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감사를 무기로 유진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외부인인 유진은 이 가문에 빚을 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유진은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렸다. 그녀는 서연을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을 경멸했다. 내가 왜 유진은 나지기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왜 당신들의 탐욕과 실패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 언니 서연은 유진의 반항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그런 말을, 정말 이기적이구나. 유진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은 착착 진행되었다. 최 회장은 송진우와의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가 도망치거나 반항할 것을 우려한 부모님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녀의 방문 앞을 감시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완벽하게 감금되었다. 꼼짝없이 덫에 걸린 짐승처럼 무력했다. 상견례가 약속된 날 저녁이 되었다. 하녀들이 들어와 유진에게 값비싸지만 어딘지 모르게 장례식 예복처럼 보이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혔다. 그녀는 제단에 바쳐지기 위해 단장되는 제물 같았다. 유진은 거울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여자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절망과 외로움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방문 밖에서 어머니 민세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시간이 됐다. 어서 나오너라. 송 회장님과 진우 군을 기다리게 할 순 없지. 그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리는 듯했다. 어머니 민세령의 손에 이끌려 유진은 영혼 없는 인형처럼 계단을 내려갔다. 화려하게 꾸며진 다이닝 룸에서는 이미 어색한 웃음소리가 오가고 있었다. 유진을 본 송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마치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그 시선에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야, 최 회장님, 따님이 소문보다 훨씬 미인이십니다. 송진우의 천박한 칭찬에 최태환 회장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과찬이십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수줍음이 많습니다. 저녁 식사는 고문과도 같았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유진은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다. 대화는 오직 사업과 두 가문의 결합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만 맴돌았다. 그 누구도 유진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이대로는 안 됐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만 했다. 유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의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가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다. 복도를 걷던 유진은 자신을 뒤따라온 한 중년의 가정부와 마주쳤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유진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정부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아주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전화 한 통만, 딱 한 통만 걸게 해주세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주머니에 구겨 넣어두었던 작은 메모지를 꺼내 건넸다. 그곳에는 권지혁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가정부는 유진의 겁에 질린 얼굴과 최 회장 일가의 냉혹함을 보며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진의 손에서 메모지를 받아들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빠르게 사라졌다. 유진은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왔다. 메인 요리가 치워지고 디저트 와인이 서빙되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최 회장은 와인잔을 높이 들며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 우리 두 가문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그는 유진에게 마시라는 듯 미묘한 눈짓을 보냈다. 유진의 시선이 자신의 와인잔으로 향했다. 투명한 황금빛 액체 속 잔 바닥에 미세하게 가라앉은 하얀 가루가 보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유진의 손이 와인잔을 향해 힘겹게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손끝이 차가운 유리잔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웅장한 다이닝룸의 양쪽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이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듯한 냉혹한 권위와 분노를 온몸에 두른 SJ그룹의 지배자였다. 그의 뒤에는 비서와 2명의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최 회장님, 송 회장님. 저녁 식사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모두가 경악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다. 권 회장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그는 지혁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혁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유진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유진의 손에서 와인잔을 부드럽게 빼앗았다. 잔을 들어 내용물을 잠시 들여다본 그는 탁 소리가 나도록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았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소리는 총성처럼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제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내. 그 한 단어가 폭탄처럼 방 안에서 터졌다. 송진우가 비웃으며 나섰다. 아내, 이 여자가 권 회장님 무슨 농담을. 사람이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최 회장과 민세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의 완벽하게 계산된 표정은 산산조각나 순수한 충격과 불신으로 대체되었다. 지혁은 그들 모두를 무시하고 최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 씨 가문의 따님이 귀한 몸인 것은 사실이겠지요, 회장님. 하지만 약을 먹여 팔아넘길 만큼 귀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잔에 든 내용물은 연구소로 보내 분석을 의뢰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산업의 구제금융에 대해서 말인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는 폭탄 선언을 이어갔다. SJ그룹에서 최아트 캐피탈의 부실 채권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최 회장님께서는 제게 보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휘청겼다. 지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어깨를 떨고 있는 유진에게 덮어주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이. 집에 갑시다, 유진 씨. 그는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미련 없이 다이닝룸을 빠져나왔다. 경악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저택의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유진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안도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는 안전했다. 하지만 환하게 불이 켜진 저택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위태롭고 희미했던 유대는 이제 단지 금이 간 것이 아니었다.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다시는 붙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깨져버린 후였다. 그날 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최 씨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지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팔과 일정한 심장 박동 소리가 산산조각난 그녀의 마음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저택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잔해처럼 고요하고 황량했다. 거실에는 최태환 회장과 민세령 그리고 최서연이 모여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배신감, 굴욕감 그리고 정체 모를 분노가 무겁게 떠다녔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밤새 울었는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결의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하게 연기하던 우아한 딸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숨겨왔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부모 앞에 엎드려 흐느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언니의 자리를 빼앗고 살아왔기 때문에 언니가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자백의 형식을 띤 교묘한 비난의 시작이었다. 복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최 회장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생각해보세요. 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내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부 다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쏟아내며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절규했다. 언니는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자신의 남편을 앞세워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가문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한 겁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인 비약으로 가득했지만 충격과 굴욕감에 이성을 잃은 부모의 귀에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딸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고 믿고 싶어 했다. 유진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악녀였다고 믿는 편이 그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는데 훨씬 더 쉬운 길이었다. 어머니 민세령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우리가 거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줬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 그녀는 유진에게 베풀었던 최소한의 것들을 거대한 은혜로 포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최태환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의 말처럼 감정적으로 상황을 보지는 않았지만 사업가로서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저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말만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어. 철저하게 우롱한 거야. 그에게 이것은 가족 간의 배신이 아니라 굴욕적인 비즈니스 협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협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바로 그때 유진과 지혁이 저택으로 들어섰다. 남은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죄나 반성이 아니었다. 세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쏘아보는 날카로운 적개심이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유진 씨는 어젯밤까지도 제가 회장님의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 어떤 해명도 들리지 않았다. 민세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이 배은망덕한 것. 25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짓이 고작 네 남편 권력 믿고 이 집안을 망신시키는 거였어.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혼란, 분노, 어쩌면 마지못한 사과 같은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적반하장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누가 네 어머니야? 민세령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너처럼 계산적이고 무서운 애를 딸로 둔 적 없어. 최 회장 역시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우리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너다, 유진아. 아니, 은서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를 속이고 이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과. 그들은 그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사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훔쳤던 여자. 그 세 사람은 너무나도 견고한 하나의 편이 되어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탐욕을 지키려는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딸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그들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이물질이거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도구 혹은 자신들의 완벽한 세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이었을 뿐이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의 온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였다. 엄청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고통의 정점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고 명료해졌다. 더 이상 아파할 것도 기대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었다. 모든 환상이 깨져버린 자리에는 완전한 자유가 찾아왔다. 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텅 빈 미소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에 잠시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네요.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진의 서늘한 대답에 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최 회장 부부와 서연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눈물이나 분노 혹은 굴복을 예상했지만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그 텅 빈 고요함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보다 더 불길한 침묵이었다. 유진은 여전히 부모의 등 뒤에 숨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최서연 씨.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지극히 사무적이고 거리감 있는 호칭이었다. 정말 대단한 연기자시네요. 하마터면 저까지 속을 뻔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유진은 그런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몇 주 전에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동생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죠. 어쩌면 우리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의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몇 주 전 유진과 서연이 정원의 온실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흘러나왔다. 녹음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완벽하게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경계심을 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추어져 있던 도끼와 질투가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나타나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20년 동안 이 집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발버둥 쳤다고. 흙이나 만지는 촌스러운 손으로 언니가 이 집안에 대해 뭘 알아. 그 촌스러운 닭이 세트 그냥 예의상 받아준 것뿐이야. 그건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언니 당신처럼. 그래, 그 드레스 내가 골랐어. 언니가 불편해하고 우스워 보일 거란 거 알았어. 자신의 위치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었으니까.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최 회장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기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들은 비로소 서연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끔찍한 판단착오를 깨달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진정한 부모라면 상처받은 자식을 달려와 끌어안고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태환과 민세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복잡한 계산이었다. 20년간 키운 딸은 서연이었다. 그들이 알고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딸. 유진은 여전히 낯설었고 이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는 비겁한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망설임이야말로 유진을 향한 그들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거절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침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슬프고도 마지막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녀가 이 녹음을 들려준 것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제 상관없어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저는 단지 당신들이 진실을 보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유진은 어머니 민세령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어머니가 주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러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제 이름으로 넘겨주시려던 회사의 지분도 모두 취소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들에게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는 평생을 보육원에서 자라며 가족이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당신들을 찾으면 제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채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단한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공간은 비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그곳을 제 꿈과 제 예술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들을 향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마지막 선언을 했다. 당신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 또한 당신들의 딸이 아닙니다. 유진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혁을 향해 걸어갔다. 지혁이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들을 향해서가 아닌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독백처럼 말했다. 사랑이 아닌 이익으로 맺어진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가족입니다. 유진과 지혁은 저택을 떠났다. 카메라는 정막에 잠긴 거실에 머물렀다. 녹음은 멎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최 회장 부부는 텅 빈 문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내린 선택의 무게가 뒤늦게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회사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진짜 딸을 되찾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무거운 침묵이 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다. 최 씨 저택을 떠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다. 유진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때때로 흐린 날에 쑤시는 통증처럼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 아픔은 이제 그녀의 도자기를 빚는 흙의 일부가 되었다. 역경을 견뎌내고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흙처럼 그녀의 예술은 더 깊고 강인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지혁은 그녀에게 SJ그룹의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제안했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며 그녀만의 예술 왕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방식이었다. 유진은 고마웠지만 부드럽게 거절했다. 고마워요, 지혁 씨.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더라도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룬 내 것을 갖고 싶어요.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그녀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했다. 타인의 권력이나 부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는 것. 지혁은 그런 그녀의 결정을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저축과 그동안 틈틈이 작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작은 한옥을 구했다.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인테리어 대신 직접 그곳을 수리하고 가꾸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지혁도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나 그녀와 함께 낡은 석가래의 먼지를 닦고 삐걱이는 마루를 손보았다. 페인트 냄새와 땀방울 속에서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처럼 웃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갔다. 그 과정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짓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곳에 작업실 유진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그곳은 상업적인 갤러리가 아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마당과 흙냄새와 풀꽃 향기가 어우러진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도자기를 빚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예를 가르치며 자신의 작품을 조용히 전시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화려함 대신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과 손으로 만든 것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브랜드나 명성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예술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과거의 소식들은 바람결처럼 간간히 들려왔다. 최아트 캐피탈은 SJ그룹에 흡수되어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태환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는 이야기. 모든 것을 잃은 최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 유진은 그 소식들을 담담하게 들었다.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작업실은 물레 돌아가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가득한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유진은 작업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젖은 흙으로 뒤덮인 그녀의 손이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리듬으로 움직이며 흙덩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공기 중에 춤추는 작은 먼지들을 비추며 그 순간을 성스럽게 만들었다.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위압적인 회장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온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집중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찻잔 하나를 유진의 작업대 근처에 놓아주고 자신은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저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존재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였다. 얼마 후 유진은 작업을 마쳤다. 그녀의 손끝에서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다랑아리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물레를 멈추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았다. 아픔도 의심도 거짓도 없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왔어요.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응. 지혁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차 한잔해요. 그들은 마루에 걸터 앉아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셨다. 지는 해의 황금빛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유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찾아 헤맸던 가족은 핏줄이 아닌 사랑 안에 있었고 그녀의 진짜 집은 거대한 저택이 아닌 작은 작업실이었으며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누군가의 딸이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의 두 손으로 되찾은 한유진이라는 것을.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형태였다.